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조금 전에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이 끝났죠. 예상대로 박근혜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 제가 기억하기로 경선에서 이렇게 대통령 경선에서 83%를 넘는 그러한 지지율은 내가 처음 봅니다. 여성 사상 최초로 유력 정당 후보, 네, 여당의 후보로 최초로 선출됐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대세론을 등에 업고요. 당내 여타 경쟁자들의 추종을 일찌감치 따돌린 채 여유 있게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죠. 박근혜 후보의 대선 경쟁력을 이제부터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좀 그 부분 분석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 그리고 위즈덤 센터 어렵습니다. 위즈덤 지혜라는 뜻이에요. 위즈덤 센터의 우리 황태순 교수님, 수석 연구원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위즈덤 센터를 발음을 좀 못. 우리 박 부장님 영문과 나오시지 않았어요? 정확히 찌르셨어요. 정확히 찌르셨어요. 이지막으로 들어가서. 새누리당 경선 결과 오늘 보면서 어땠으면 담담했죠? 뭐 놀랄 건 없었죠? 당연히 그걸 놀라면 정상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참 이게 창피한 일이에요. 민주주의를 한다는 국가에서, 예? 민주적 정당이라는 곳에서 선거를 했는데 8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온다. 이거는요, 진짜 창피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 뭐, 박근혜 후보죠, 이제. 예. 명시상 후보가 외국에 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뭐, 메르켈 총리를 만나가지고 악수를 한다면서, 내가 이번에 대선 뭐 뽑혔다. 어떻게 내 선거했다. 어떻게 됐냐, 스코어가. 근데 83% 그러면은, 과연 외국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예? 미국도 이런 일 없죠? 당연하죠. 네. 미국, 유럽, 하다못해 그 1점 반당제를 한다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의 지지로 안 나와요. 사실 이거는 좀 창피한 일입니다. 사실. 북한은 100%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국가가 아니죠. 이제 집단이지. 예. 저도 깜짝 놀라요. 원래 이 개표 경선 결과하고, 86.3%입니다. 86.3%는 저게 이제 경선 최종 결과가 아니고 당원 대의원 투표만 남았어요. 아닙니다. 최종 경선 결과입니다, 이게. 아니죠. 예. 86.3은 아마 저게 대의원들의 투표고요. 거기다 대의원들 예, 여론조사를 합쳐서 83.9% 예. 이렇게 나오죠. 예. 이거는 지금 이제 그래도 별 차이가 없죠. 그게 그거예요. 83.9나. 여론조사로 치면 오차범위 냅니다. 예. 이제 여론조사 여기다 더 합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론조사, 최종 결과가 83.9%. 네, 그렇죠. 최종 결과가. 새누리당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2, 3, 3이 그러니까 대의원 20, 당원 30, 일반 유권자 30, 여론조사 20인데 아까 조금 전에 86.3% 나온 거는 앞에 이제 투표한 그 이제 80%의 그 투표가 이제 86.3%고 막상 이제 보면은 여론조사를 했더니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74.4%를 받았어요. 거기도 대단하네요. 여러분. 여기도 대단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봐줄만 합니다. 거기서 또 김문수 후보가 16.6%인가를 받았는데 이제 이것을 갖다 합쳐놓고 환산해서 합쳐놓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83.9% 한 다음에 김문수 2등인 김문수 후보는 9%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국민 완전 경선인가 그거에서도 완전 국민 참여. 네, 완전 국민 그건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완전 국민 참여 경선. 그걸 했어도 월등히 이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새누리당 지지자들, 그러니까 오히려 월등히 제가 볼 땐 그런 경우에는 역선택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예 공식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아예 역선택의 가능성을 공식으로 인정하는 주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역선택이 많이 들어왔다면 이 정도의 좀 기가 막힌 결과는 안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보면 이재호, 김문수, 그다음에 정몽준 이 비박 세 주자가 요구한 대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아들였더라면 맞습니다. 그러면 아마 84%는 안 됐을지라도
아마 한 50 몇 %로 한 60%를 이겼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봐줄만 하죠. 봐줄만 하죠. 민주주의에서의 선거는 51대 49 싸움이 돼야지 볼만하지. 아니 85대 뭐 65, 8, 6 뭐 이러면 그러니까 바둑에서 복귀를 딱 하면은 그 당시 이재호 의원이나 정몽주 의원이 주장했던 걸 받아줬어야 되네요. 그렇죠. 바둑에서 복귀를 한다고 치면. 예, 황 의원님 말씀이 건 100% 네, 맞는 말씀. 83%나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대선으로 가면 국민들이 어떻게 좀 반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은 이 83%와 대단하다로 여기에 끌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시작한 지가 그래도 꽤 됐습니다. 87년부터 이제 97, 2007 거의 한 25, 6년 25년이죠. 그 정도 됐죠. 그 정도 되는 시간 속에 우리도 두 번의 정권 교체를 겪었고 그런 국민이 85%, 84%, 83.9% 보고 와 대단하다. 이런 큰일이죠. 예. 반작용이 더 그러면 그거 잘못하면은 불가피한 선택이 다시 한번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반작용이 더 일어날 수 있다는 아니, 얘기죠. 당연하죠. 반작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에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이른바 새누리당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투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투표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은 굉장히 냉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런 냉소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뭐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선거에서 뭐 대세론, 밴드웨곤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뭐 원래 이런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컨벤션 이펙트라 그래갖고 한쭉뭐 이제 대세가 이제 유지되는데 이건 대세가 유지될 여력이 없습니다. 보면은 오히려 아니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국민들의 역심, 반발심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일면서 오히려 보면 지금 보면 특히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현영이 또 현기환 전 의원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만약에 한번 또 불똥을 한 번 더 튀게 되면은 지금 투표율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한번 이게 지금 2007년도 겁니다. 이게 이명박 대통령 될 때 2007년 전당대 투표율인데 예, 예. 79대 그러니까 거의 당연히 박근혜 후보가 되겠지 생각하고 투표를 안 한 거죠 이게 지금. 아니, 저 때는 전국의 그래도 대선 후보 경선 투표율이 아니 그때는 투표가 굉장히 치열했어요. 치열했으니까. 그때는 볼만하죠. 치열했으니까 저렇게 높았죠. 지금 투표율이 거의 지금 79, 이제 70. 파란 색깔이 2007년이고 노란 색깔이 2012인데 2012년 올해. 왜 빨간 색깔로 해? 원래 새누리당은 빨간 색깔 아닌가요? 아, 노란 예. 색깔도 괜찮습니다. 네. 보기도 좋네요. 근데 어쨌든 차이가 저 정도로 나는 건데 역시 새누리당의 아선이라는 대구, 부산은 투표율이 높네요. 딴 네. 데보다. 훨씬 높죠. 네. 하여튼 투표율이 거의 지금 뭐 반 정도로, 반은 아니고 3분의 2인가요? 3분의 2도 그렇고, 뭐 반 정도. 거의 반토막 났죠. 반토막 났. 그렇죠. 이런 와중에 83%. 이게 별거, 그럼 박근혜 지금 측근들은 어떤, 이럴 때, 이겼다, 이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게 그래서 이렇게 됩니까? 사실은 이게 아니, 창피한 어제 90% 고민해야죠. 넘을까봐 무지개 고민하고 상당히 이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투표를 하되 조치를 취할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어쨌든 오히려 다른 후보들 선거운동을 해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은.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 사실 저는 박근혜 후보가 얻을 수 있는 이미지라는 건 여기서 첫째로 상당히 권위주의적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새누리당은 박근혜 1인 정당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없는 새누리당은 상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모두 박근혜 입만 바라보는 정당. 그게 바로 권위주의적 정당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위주의적 이미지를 일단은 획득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박근혜 위원장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해도, 이 강자가 아니고 승자도 아니고 1인 독주하는 사람의 오만함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말하는 것도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박근혜 후보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재호, 정몽준, 김문수 세 사람이 그렇게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고 그랬을 때 그것만 받아들였어도 상황이 이 정도까지는 안 나갔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보면은 박근혜 후보가 수락 연설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첫 번째가 국민 대통합이고요. 네. 그 국민 대통합 얘기하면서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내 후보에게 뭐 박수를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냐니까 너무 1인 정당, 1인 개인 정당의 이미지 너무 강고하니까
다양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보수의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도 나는 새누리당은 좋고 보수는 좋지만 박근혜는 별로야 하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이재호나 정몽준을 갖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당연히 있겠죠. 그런 분들이 아마 여론조사 해보면 한 5%에서 한 7%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표수로 계산하면 한 120에서 130만 표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상 이런 식의 1인 정당화되어 있고 독주하는 박근혜 후보에 과연 흔쾌히 선거운동하고 따라주겠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도 계속 그 비박 이번에 내주자 후보를 갖다 계속 띄우면서 함께 가자. 박수 쳐달라. 얘기했던 것이 바로 위기의식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말로만 포용하면 뭐합니까? 박근혜 후보 원칙 신뢰 뭐 다 좋습니다만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면 어떤 때는 100%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그러고 아버지 문제 딱 나오면 아니 나하고 역사관을 같이 한 사람이 50%나 되는데 그때 또 50%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단은 그거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야지 포용이 되고 뭐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저는 포용의 핵심은요. 굳이 자기 반대하는 사람 끌어들여서 같이 이렇게 쇼잉하는 식으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사람들이 아 참 객관적이구나 라고 느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가능할까요? 저는요. 보수대 연합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보수대 연합이라는 건 지금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현기환 그 사람들 때문에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또 다른 친박들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구하기에 명분으로서의 대연합을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말보다 몸으로 어떤 그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2007년도와 2012년의 박근혜 어떻게 지금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 박근혜 후보가 오히려 저는 비기득권 그리고 피해를 받는 듯한 그리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약자 이미지가 약자 이미지가 좀 있었어요. 특히 이제 그 2007년도에 그 2006년이었죠. 그 북한이 핵실험한 이후로 10월 달이죠. 확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네. 당시 후보하고. 오히려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마저도 없고요. 가장 제가 볼 때 박근혜 후보의 이미지가 좋았을 때는 그 이전 이회창 후보와의 그 비교가 됐을 때. 그러니까 2002년 얘기하는 겁니다. 이회창 후보와 비교가 네. 된다는 건 뭐냐면 오히려 그땐 참신하고 오히려 좀 진보적이고 신선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워낙 대세로 노래하다 보면 그거 하기가 힘들죠. 네. 근데 저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대세론이 이제 짧았어요, 굉장히. 당 대표를 지나면서 박근혜 후보가 정점을 쳤던 것은 2006년 5월의 지방선거 때입니다. 네. 그때 이제 그 뭐 여기 칼 맞고 대전은요 했을 때 그때를 정점으로 정점을 쳤고 2005년 10월 1일 날 이른바 그 청계천 통수식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추이를 쭉 보면은 10월 1일 통수하면서부터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앞서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2006년 바로 10월 9일이죠. 그 북한이 핵실험하면서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명박 대통령 쪽으로 다 그렇죠. 이명박 그때 전 시장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사실은 2007년 대선 8월 경선은 그거는 뭐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그 당시 뭐 대등했다고 그러지만 실제 여론조사라든지 그 당시 흐름을 보면은 이미 그 게임은 끝난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만 박근혜 후보가 그 결과에 흔쾌히 승복했다는 것이 그게 원칙주의자 뭐 그렇죠. 이런 이미지로 그때 이제 좀 각인이 됐던 결과적으로 거죠. 보면 북한이 핵실험에서 이명박 대통령 크게 도와줬네. 그런 셈이 된 셈이죠. 그렇게 되는. 네. 2012년 지금 경선에서 앞으로 넘어야 될 숙제들 아무래도 비박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까 예. 말씀하셨는데. 비박을 아니고 친박을 어떻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리하느냐. 아, 친박을 정리할 예, 것인가를 저는 꼭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다고 해서 그게 포용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중이 떠중이가 될 수 교수가 있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바로 쇄신의 부분 아니에요? 예, 뭐 그렇죠. 그 쇄신을 예, 예, 예. 먼저 쇄신을 하고 그 쇄신의 그 틈 사이에 새로운 포용을 하고 그래서 화합과 조화 균형 이렇게 나가자는 것이 신 교수 근데 말씀이십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서 나를 대통령 후보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생하신 그 측근들을 여기서 쇄신하란 말입니까? 그게 근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못하면 대통령 그거 못하면 안 될걸요? 아, 지금의 그러면 최측근의 그 친박 인사들을 그걸 다 잘 쳐야 된다 이 못했어요, 말입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쳐야 됩니까? 그럼?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네. 여태까지 그걸 잘 못했죠. 예를 들면 아버지, 그러니까 자연인 박근혜와 공인의 박근혜의 구분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5.16 발언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 역사 쪽이 고 장준환 선생 아드님도 나오신다 그러던데,
예를 들면 장준하 선생 문제가 나와도 그렇고 이게 계속 말리는 거예요. 구분을 정확히 했어야죠. 저는 사실은 친박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공은 고고, 그 관은 과다. 이걸 분명히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무슨 대통령이에요? 거기다 이제 아까 이제 뭐 장준하 선생님 네. 이야기도 네, 하셨는데. 이제 곧 출연합니다. 예. 이제 보면 장준하 선생님도 문제지만 최근에 사실 박근혜 후보가 앞으로 가장 큰 위기를 맞을 것은 2002년에 잘 생각해요. 10년 전에는 당시 효선위 미순위 그 장갑차 이제 사망 사건으로 네, 미군. 10월 달에 반미 분위기가 네. 입니다. 근데 이제는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또 일본 일왕에 대한 사과 요구 또 일본의 극심한 반발 이런 어떤 분위기가 한 10월에 가면 엄청난 우리의 반일 감정으로 이게 튈 수가 있어요. 반일 감정이 나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장교로서의 뭐 이른바 친일 논란 이러한 부분들도 박근혜 후보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즉 박근혜 후보는 앞으로 120일 동안 정말 첩첩산중 험난한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신 교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주변에 보면은 측근들이라고 있으면서 보면 제대로 보좌 못하고 보필 못했던 그런 부분들 정리할 거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쭉 끌고 가면은 아마 어렵죠? 그리고 지금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제가 또 덧붙여가지고 갑자기 네. 생각이 난 건데요. 그뿐만이 아니고 왜 독도 문제 가지고 일본이 지금 이것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 그건 뭐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문제는 한일 65년도 한일 협정 체결 당시에 조문을 들고 나오면서 국제 분쟁 조정 이 국제 조정으로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있어서의 한일 의정서 체결 문제가 다시금 불거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볼 때는 또 한 번의 굉장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박정희 정부가 잘했던데요. 그 내용에 그거를 잘했든 못했든 네, 독도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래도 문제만 놓고 보면 좀 묘합니다. 그게. 네, 묘합니까? 그러니까 아, 그 전문가가 배상금 나와서 문제, 예. 그때 참 그러니까 일본이 제 요구한 얘기는 거를 거부했더라고요. 제 얘기는 네. 뭐냐면 어쨌든 분쟁이 나타났을 때 조정하는 부분 그 부분은 독도 문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다시 만일 야권이라든지 들고 나오면 또 다른 이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다른 있는 거죠. 그 조정에 있어서 독도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써져 있는데 독도 부분을 하여튼 뺐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일본 네, 호사카 유지 아, 교수가 세종대. 네, 그분이 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한국 그 박정희 정권이 아주 잘했다. 그래서 일본이 강력히 이 독도 부분에서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의 조정 그걸 넣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뭐 유엔이고 뭐고 사법재판소 가더라도 우리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도록 그렇게 다 돼 있다. 근데 제가 그러지 알기로는요. 마라. 제가 네. 알기로는 유엔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본이 우리한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무력 분쟁 지역적인 인상이 하면 안보리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사법재판소로 넘어가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조심해야죠. 네, 뭐 무력까지 가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력 시위. 네, 무력 시위까지. 예.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9월인가 네. 뭐 독도 방어 훈련 거지. 지금 조심해야 돼요. 2위가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차이가 좀 커요. 그러면 2위로서 김문수 후보가 예를 들어 차기 대선이라든가 뭔가 좀 2위 자리로서 뭔가 자리를 권위라든가 권력의 어떤 2인자로서 행세를 할 수 있을까요? 2위의 의미가 없죠. 왜냐하니까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때 같은 경우는 2위가 뭐 아주 근소한 채 2위였고 네. 또 2위가 나름대로 계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08년에 바로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를 갖다가 세력을 굳힐 수가 있었는데 또 실제본부 당시에 뭐 친박 학살이다 또 친박 연대다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또 김문수 후보가 이제 김문수 전 지사가 되죠. 그냥 지사죠. 지사입니다. 김문수 현지사입니다. 현지사. 현지사입니다. 전지사 아닙니다. 김문수 지사는 이제 지사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또 지사는 또 정무직 공무원이긴 합니다만은 또 선거에 직접 개입할 수 없고 또 앞으로 뭐 당권, 대권, 뭐 분리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당 운영에 개입할 여지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네. 실제 김문수 지사가 2위 한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예를 들어 두 자릿수, 한 20% 가까이 뭐 두 자릿수 정도 했다면 의미가 있겠으나 네. 좀 9% 한 자릿수 2위 갖고는 좀 야. 민망하죠. 저는요. 네. 2등 누가 되고 몇 퍼센트다는 건 언론이 그냥 억지로 하도 볼 게 없으니까 억지로 억지로 그냥 아유 이거라도 보자 이래가지고 만든 거지 이게 뭐 진짜 2위
아니,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우리나라 정치는 일주일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2등 하면 5년 후에 대선, 아이고, 참, 그거는 사람이 웃죠. 진짜. 해도 야권, 민주당 특히 이쪽이 또 그러면은 확실한 주저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도 좀 문제가 있죠. 솔직히. 이쪽은 아직 그 눈에 시작은 안 띄는 사람은 했지만 없죠. 눈에 네. 그 아니, 아직 가시적으로 야권은 나와 있지 시작도 안 했어요. 않습니까? 시작도 안 했죠. 시작도 안 했어요. 문재인 뭐 그다음에 손학규. 손학규, 김두관 셋 중에 하나 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근데 저는 사실 우선 그 얘기부터 좀 해야겠어요. 아니, 지금 그 제주도가 물론 굉장히 정치의식이 높고, 그리고 정치에 관심도 많고, 또 이 야권 성향이 강하고, 그런 거 제가 다 인정을 하고, 참, 저도 제주도 좋아하는데, 근데 어떻게 인구가 저 유권자가 한 42만인가 40만인가 44만 되는데 이에요. 44만인가요? 근데 어떻게 3만 8천 명이 민주당 오픈 프라이머리에 선거인단으로 등록을 합니까? 8%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10명에 1명 꼴인데요. 그러면은 4인 가족으로 두 가족 중에 한 가족은 선거인단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죠? 불가능하죠 사실. 그게 사실상 전 그래서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그 새누리당 민주당 지난번 당대표 경선 때 그 막판에 선거인단 확 몰렸거든요. 그 생각이 딱 드는 네, 거예요. 하루 남겨놓고 다 몰렸죠. 그러면 이게 또 조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물론 그래요. 지금 민주당 제가 좀 아까 민주당 그 관련 있는 사람한테 전화로 얘기 들었는데 사방에서 뭐 조직을 다 동원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역시 조직 동원했을 때 조직에서 제일 유리한 사람이 누굴까요? 문재인 후보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그게 참 그대로 굴러가면서 손학규보다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은 갔는데 그게 역시 그러면 참 흥행성 문제일 수도 없다. 그런데 이제 8월 달에 보면은 이제 토요일 날, 이번 토요일이죠. 예. 8월 25일 날 이제 제주, 그 다음에 울산, 예.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인가요? 화요일 날 강원, 목요일 네. 뭐 충북. 대충 그랬다고 이렇게 싶으면 다 어떻게 다 8월 달에 외웁니까? 네 지역을 가는데 네. 제주도에는 지금 보면 아마 각 후보지 중에서 목숨 걸고 아마 모든 걸 동원해서 그렇게 부풀려 놨는데 실제 보면 제주도보다 더 큰 울산에서는 반도 안 돼요. 네. 그런데 그 문제는 뭐니까 중요한 게 제주, 울산, 충북, 강원 이게 쭉 거치면서 그 지역의 제주를 빼고는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강한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울산은 김두관 후보가 강하다고 그렇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충북과 강원은 또 손학규 후보가. 손학규 저 그러면은 역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 그렇습니까? 8월 달에 그게 이제 보면 예전에 2002년에 그랬어요. 2002년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죠. 노무현 당연히 그 당시 노무현 대세였던 대통령이죠. 이인재가 아닌가요? 노무현 대통령 아니죠. 맞죠? 갑자기 헷갈립니다. 맞습니다. 이인재가 당연히 1등을 해야 됐어요. 네. 제주에서. 근데 하나갑 후보가 1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울산에서 그 당시에 노무현 후보가 1등 하는 건 좋은데 2등을 이인재가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김준건 후보가 2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인재 대선이 벌써 꺾이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광주에서 광주에서 이제 결판이 난 거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엎어버렸죠. 지금 8월 달에 역동적인 모습만 보여준다면은 네. 9월 4일까지 저 후보 네. 공모인단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도 모일 수 있고 모이게 된다면은 이게 보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다이나믹, 다양성을 보여주고 역동성을 보여준다면은 보면 지금 현재 무덤덤하고 별로 재미없는 야당도 굉장히 볼만한 그렇죠. 한 편의 드라마를 엮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죠.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 볼 때도 재밌을 거예요. 누가 되는지.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역과 천당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아유, 그렇죠. 완전히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공격 포인트가 달라지죠. 네, 어떻게 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요. 근데 민주당도 만약에 재미없이 그냥 끝나버리면 별 차이 없죠? 역전 드라마 있죠. 없으면 네. 만약 민주당이 재미없게 끝나고 민주당이 그렇게 뽑아서 영 선수를 뽑아놨는데 국민들이 관심이 없다. 네. 그때는 장외 선수가 네, 들어오니까. 그 장외 선수도요. 사실은 민주당 내에 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사실은 그 시너지 효과가 많이 달라지기 그렇지.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건 다음에 한번 그 얘기를 해요. 그럼요. 지금은 오늘은 사실 이제 박근혜 후보의 날이니까. 네, 이 예, 얘기를 좀 예정된 날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준하 선생 사망 37년 만에 추도식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8월 17일. 네. 딱 여기 시기가 여기에 맞춰졌네요. 이상하게. 네. 6월 검시가 다시 실시가 됐습니다. 이번 검시를 진행한 서울대 이윤성 교수는 가격입니다. 때리는 것. 가격에 의한 것인지 산에서 추락에 의한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하지만 가격으로 인한 사망의 무게를 두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큽니다. 민주당에서는 진상위원회를 다시 꾸려서 이번 일을 대선 쟁점화하려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평생 아버지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야 했던 고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건 씨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59초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